이게 대만의 방산 전시회가 이제 그 국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좀 큰 나라들의 아시아 태평양 방산 전시회보다 원래 규모가 작았는데 올해 준비한 게 역대 최대 규모. 그렇게 이제 규모가 커진 건 아무래도 2027년 양안 전쟁. 가장 먼저 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제 M1A2T 전차였습니다. 이 M1A2 전차를 어떻게 왜 사용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봤는데, 타이페이 수도를 방어하는 용도가 아니고 이 전차를 쓸 것이다 라는 말을 해서 전직 국방부장, 아무래도 하나같이 2027년 대만 침공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해안 봉쇄에 대한 시나리오는 부정적인 분들도 이건 걱정하고 있어요.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북중러가 연합해서 한국과 일본, 대만을 동시에 공격하는 시나리오도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에비에이션 위크 김민석 특파원입니다. 주로 K방산 소식을 해외에 영어로 알리는 역할을 주로 하다가 이제 K방산에 투자라는 그 방위사업 투자 입문서를 지금 출판해가지고 이제 지금 독자들한테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만 방위 산업 전시회에 직접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위주로 취재하셨고 현장 분위기는 어떠했나요? 네, 우선 제가 대만의 방위사업 전시회 TADT 2025에 참석했던 거는 가장 큰 이유는 대만 현지 언론사, 그 다음에 기자분들이 추천해 주셨어요. 왜 추천했냐? 이게 대만의 방산 전시회가 이제 그 국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서울 에어쇼라든가 아니면 싱가포르 에어쇼, 이런 좀 큰 나라들의 아시아 태평양 방산 전시회보다 원래 규모가 작았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준비한 게 역대 최대 규모. 그러니까 대만 언론 표현에 따르면 2년 전에 했던 전시회보다 약 부스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났다. 그리고 준비한 것도 많으니까, 볼거리가 많으니까 오라, 이렇게 대만의 언론인분들이 저한테 추천하셨거든요. 보니까 진짜 그러했고, 그렇게 이제 규모가 커진 건 아무래도 2027년 양안 전쟁, 그러니까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하려 한다, 이런 위기의식이 대만에서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위산업이나 방위력을 증강시켜야겠다는 목표가 아무래도 공통된 게 있어서 규모가 커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주목했던 거는, 무엇보다 이제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대만에서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과 대만은 정식으로 외교 관계는 이미 끊겼습니다. 미국도 하나의 중국을 사실 인정하기 때문에 대만에 대사관은 없어요. 대만 대표부라고 해야 되나, 이런 약간 격화된 이제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 방산 전시회에 미국의 관리, 국방부 관료들, 그리고 미국의 방위사업체 관련자들이, 그러니까 미국 방산 전시회나 미국에서 익숙해 있던 분들, 제가 이제 성함은 솔직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굉장히 많이 대만에서 오셔가지고 대만에서 이 행사장에 보여서서, 이게 미국이 대만의 그 방어에 대해서 정말 신경 쓰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구나, 중국과 대만이 그 양안 전쟁이 현실화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의 미국 대표단 그리고 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었고, 미국 기업들도 로키드 마틴, 에어로바이러먼트, 안두리, 이런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회사들이 크게 부스를 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으로 아직도 전 세계 최대의 방위사업체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F-16 블록 70 전투기 혹은 이지스 전투체계, 이런 아주 고가의 무기들에 대해서 대만에 대한 판매를 세이즈가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 외에도 이제 로키드 마틴이 생산하고 있는 하이마스 로켓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로 쓰였던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이제 러시아군의 포병대나 아니면 러시아를 원거리에서 타격한 거로 유명한 이런 것들도 지금 이미 대만에 수출돼서 거기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걸 확인했고, 에어로바이러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위치 블레이드라는 자폭 드론, 이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특수부대가 몰래 그 적재에 침투해서 들고 간 다음에 이제 암살을 하거나 아니면 적 전차나 이제 차량을 파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유명한데, 대만은 요거를 이미 수백 기 구매를 했고, 이 업체가 한국에도 지금 협력을 좀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현장에서 보니까 대만의 연구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에 비해서 이제 대만이 드론 군대로 무장시키는데 또 미국이 또 활약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느꼈고, 마지막으로 안두릴,
안드로이드사가 굉장히 좀 저희한테는 특이했습니다. 왜 특이했냐면, 안드로이드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주식하신 분은 알겠지만, 팔란티어의 형제 회사라고 부르거든요. 직접적인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제 지분 관계가 있지는 않지만 좀 연관이 좀 있어서, 아직 비상장이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안드로이드사는 정작 자신들은 부수를 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느냐? 대만 국방부와 공동부스를 사실상 낸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무슨 말이었냐면 대만의 국방과학연구소라 할 수 있는 중산과학기술원과 같이 MOU를 맺어서 대만의 국방과학기술연구소, 그러니까 군연구소랑 안드로이드 서로 MOU를 해서 무기를 공동 생산하겠다. 이거를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또 내놨거든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정작 자신은 출연하지 않았는데 국방부랑 한모이 돼서 나중에 이제 대만 국방부 부스를 보는데 외국인이 있어서 어디에서 왔냐 물어보니까 사실 내가 안드로이드에서 왔다 이렇게 밝히시는 게 한국과 굉장히 좀 다른 특징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안드로이드 좀 협업이나 이런 걸 좀 고려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구별을 해서 하는데 거의 이제 대만에서는 마치 합작 회사를 세운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시고 부스에서 안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미래에 정말 양안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전쟁의 중심은 드론이 되겠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또 한편 이제 미국 외에도 좀 이야기할 거 이제 대만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도 많이 취재를 해놨는데 일단 그 대만 이제 그 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미국제 장비 중심으로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이제 수출 승인한 장비들이 이제 전력화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무기 도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문짝만하게 전시를 하고 요게 대해서 막 강조하면서 우리는 미국산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이런 걸 강조하는 한편 드론 무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대만 사람들도 처음 보는 회사 혹은 원래는 드론을 만들지 않았던 회사들도 이제 무기 공격용 드론 개발에 나서는 게 곳곳에서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대만의 이제 군들도 대만군 공군이 운영하는 신형 드론 이런 것들을 앞다투어 공개하는 거 봐서 이제 진짜 드론 전쟁이 아시아에서도 벌어질 수 있구나 이런 위기의식이 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이할 만한 거는 또 이제 우크라이나 기업들이 대만의 방산 전시에 많이 참여를 했어요. 아무래도 대만과 우크라이나는 서로가 좀 비슷한 동질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듯이 중국도 대만을 침략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공감대가 있기도 하고 대만이 또 뭐 인상적으로 무슨 드론을 많이 만들거나 완성된 드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드론에 사용된 부품 그러니까 모터, 배터리 혹은 소형 엔진 같은 것들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나 전시를 많이 하려고 했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방위 산업 전시회에서 주목해서 보셨던 무기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가장 먼저 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제 M1A2T 전차였습니다. 이 에이브람스 전차의 경우에는 이제 걸프전에서도 이제 아주 유명하고 지금 뭐 우리가 K2 전차를 수출한 폴란드라든가 아니면 K9 자주포를 수출한 이집트 이런 데서 다 운용 중인 전차인데 이 전차가 이제 대만 국방부 부스 정면에 딱 전시되어 있고 대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 몰려들고 관심을 표명했어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이 원래 이제 대만한테 무기를 주긴 주는데 최신형 무기를 안 줬어요. 이 M1A2 에이브람스 전차 오기 전까지는 정말 구형 M60 전차를 개조하거나 M48 전차 그 40년 된 전차들을 이제 대만이 구형 전차 썼다가 올해부터 그걸 들여와가지고 전력화가 시작된 이 최신형 전차이기 때문에 이 전차에 대한 관심이 컸던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요것은 사실 진위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대만에 있는 군사 전문가 분들이랑 좀 이야기한 결과 이 M1A2 전차를 어떻게 왜 사용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봤는데 의외로 타이페이 수도를 방어하는 용도가 아니고 TSMC 공장을 방어하는데 이 전차를 쓸 것이다 라는 말을 해서 이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타이페이는 그러니까 타이페이가 수도긴 하지만 대만이 정말 중요하고 대만이 레버리지를 갖는 거는 TSMC를 비롯한 이 반도체 산업 이 산업을 자신들이 지켜야지만 자기들의 나라가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보여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이야기할 거는 하이마스 로켓. 하이마스 같은 건 앞서 말했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에 지원을 해준 다음에 러시아의 포병 부대를 잡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거든요. 요 같은 경우에도 포병 부대로서 이제 해안선 방어, 그러니까 그 중국의
그 상륙함들이나 가까이서 온 배 혹은 상륙된 부대를 공격하기에 적절한 화력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실전에서 증명된 무기이기 때문에 대만에서 굉장히 이걸 가지고 있는데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인상적이었던 거, 그 다음에 제가 취재를 해봤을 때 대만 총통, 구총통들이 전시에 와가지고 봤을 때 꼭 지나치지 않았던 이제 외국산 무기 중에 하나가 안드로이드를 만든 바라쿠다 500이라는 미사일이었습니다. 요거는 원래 안드로이드 사장이 어떻게 생각했냐. 중국과 대결하는데 중국이 미사일이 너무 많다. 이 미사일을 수적 우위를 미국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생산이 편한 미사일로 컨셉을 만드는 게 있어요. 요거를 또 홍보 영상 보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좀 장난같이 느껴지는데 이게 실제로 리얼한 미사일이고, 요거를 대만이 안드로이드사가 공동으로 생산하겠다고 선언하고 MOU를 맺었고 대만에서 현지 개발에 협력하겠다 이런 발표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요거는 드론과 미사일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드론처럼 인공지능을 탑재하거나 비행을 하거나 스스로 궤도를 갈 수도 있고 미사일처럼 자폭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장점을 가진 것을 대량 생산해서 대만이 가진다면 요거 하나만으로 뭐 중국을 이기나 이럴 수 없겠지만 대만 방어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현지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거는 창궁 미사일 혹은 장궁포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대만판 MD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래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이 미국산 미사일을 사용해가지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고 사드도 이제 미국군이 운용했다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K방산의 연구 결과로 천궁2 미사일 그 다음에 LSM이란 미사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했거든요. 요거랑 똑같이 대만이 신형 미사일을 만들어서 이제 대만은 패트리어트는 가지고 있지만 사드 미사일은 이게 배치되지 않는데 요거를 국산 미사일 개발로 대체를 하려는 게 있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가졌거든요. 특히 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대만은 지금까지는 중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에 대해서 한 단계 원레이어 방어막이라 해가지고 격추기가 한 번밖에 없었는데 기존의 천궁3라고 하는 여기 이제 띠엔궁3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한자가 우리나라 천궁 미사일이랑 똑같아요. 그 미사일로 이제 하나만 방어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중 방어가 가능하도록 신형 미사일을 강조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또 대만이 뭐 방산 수출이나 이런 건 어렵겠지만 나름대로 자신들의 방산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상징과도 같은 무기체계여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만은 양안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나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게 상당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행사장에서 보거나 이제 인터뷰를 하신 분들 중에 이제 사진만 찍은 분은 총통 같은 분들은 사진 찍긴 했는데 제가 말을 걸거나 이러진 못했고 부총통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전직 국방부장 혹은 이제 대만의 카이라고 할 수 있는 AIDC라고 하는 대만의 항공산업 회사 이런 사장님들, 전직분들 이런 분들과 군인분들 그다음에 군사 칼럼니스트 분들 저같이 이제 대만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이제 대만의 군사 평론을 하신 분들 이런 다양한 분들 만나 뵙는데 아무래도 하나같이 2027년 대만 침공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중국이 실제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중국의 정승절 열병식을 보고 그때 나왔던 무기들이 기본적으로 대만 중심 공격 그러니까 대만을 공략하기 위한 신무기들을 굉장히 많이 내놨었고 두 번째로 만약에 시진핑이 실제로 무력 침공을 할 의도가 없다고 해도 무력 침공의 아래 단계 그러니까 대만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바닷길과 하늘길을 막혀버리면 고립되고 대만이 식량 자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만의 에너지나 식량을 끊어버리면서 포위하는 그 다음에 대만 사람들이 굶주려 임다는 이런 전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대만이 스스로 중국이 만약에 포위망을 가져오면 그 포위를 뚫을 수 있는 군사력이라든가 아니면 미군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미국의 증원이 오기 전에 대만이 이제 지면 안 되는 그러니까 미국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안전쟁에 대한 좀 걱정과 긍정파 이런 분들 많이 봤는데 한편으로 또 양안전쟁이 일어나기 쉽지 않다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이거는 사실은 대만이 국공내정이 끝난 다음에 장기석 총통이 대만선을 선택했을 때부터 있었던 건데 대만이 천혜의 요새입니다. 섬 자체가 우리나라 제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해안에 바닷가 백사장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섬 생각하시면 되냐면 국내로 치면 울릉도를 엄청나게 키운 거에 가까워요. 그 한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가는 대만 그 관광객 코스 이런 데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대만에는 백사장이랑 모래사장이 없고 바닷가에 바로 절벽이 있고 산이 쫙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중국이 상륙할 지점들이 지극히 한정적입니다. 타이페이 기준으로 했을 때 상륙 지점이 가능할 수 있는 게 하나 혹은 두 개밖에 되지 않고 항구도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장비가 아무리 좋고 첨단 탱크가 있어도 여기 길이 없으면 가지 못합니다. 절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탱크는 지금 없어요. 그러면 또 이제 현대전은 미사일이나 드론, 그 다음에 전투기 이런 것들 쓰는 게 중심이 아닌가. 그것도 맞는데, 대만의 경우에는 타이페이 지형이 분지 지형이라서 제가 가보니까 대만의 육해공군 사령부나 국방부를 보니까 산 등성이에 지하 벙커가 바로 연결될 수 있게 이렇게 잘 방어선을 구축해 놓을 뿐만 아니라 요거는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건데 제가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처럼 드론을 대량으로 사용하려면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바람이 잘 불지 않아야 됩니다. 드론을 진짜 운전해 보시거나 조정해 보신 분들 알아요. 그 바람에 얼마나 잘 쓸려가는지. 대만은 근데 바닷가 바로 옆에 산이 가파르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바람이 엄청난 하강풍이 엄청나서 드론은 운영이 이런 것들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서로 자폭도를 많이 쓰거나 이러기 굉장히 어려워서 기술적인 거를 아무리 현대전의 최신 무기가 발달했다 해도 이 지형적인 한계를 이겨내기는 어려워요. 이 때문에 대만이 이 천혜의 요새, 그 다음에 50년 동안 구축해놓은 이 방어선 때문에 쉽게 그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다 제외한다 해도 이 해안 봉쇄에 대한 시나리오는 그 대만의 전면 침공,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전면 침공한다는데 부정적인 분들도 이건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군력과 공군력을 사용해서 대만으로 비행기라든가 아니면 배가 들어온 것을 막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증강은 크게 육군의 경우에는 핵심 지역을 좀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는 그 전력. 그러니까 M1AT 전차 같은 경우는 그 톤수가 68톤이 넘어요. K2 전차 55톤이거든요. 그 장갑 두께가 훨씬 더 두껍고 큽니다. 이런 강력한 방어를 전차를 방어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상륙한 적들을 빨리 공격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경전차 혹은 MGS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탱크 같이 생겼는데 바퀴가 달렸어요. 그래서 시속 80에서 100km 달리거나 아니면 좁은 2차선 도로에도 갈 수 있는 이런 방어용 전차들을 생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대만의 이런 방어 전략,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드론을 구축해서 드론 전쟁에 대해서 이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양안 전쟁 발발 시 미국과 한국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미국이 전면 그 양안 전쟁이 벌어졌을 때 중국을 막기 위해서 참전할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확실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한테 어떤 것을 요구할 거냐 이것은 시나리오가 많이 갈리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과 북한의 연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다뤘는데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북한도 동시에 대한민국을 침공해서 양동작전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미국은 이제 지원 병력이 한국과 대만으로 분산되게 돼서 중국의 대만 침공이 더 원활해진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북한군이 러시아군에 합류해서 러시아랑 친해지면서 요 이야기가 쏙 들어가게 됐어요. 왜냐면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 협력한 우방국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우방국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이 러시아한테 일반적인 물품을 많이 준 적은 있지만 무기는 한 번도 공급한 적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중국은 그리고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거의 미국처럼 평화 협상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중국이 러시아랑 관계가 그렇게까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러시아 쪽에 북한이 붙으면서 이 양동작전이 힘을 잃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됐다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전승절 열병식 때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죠.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시나리오, 즉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북중러가 연합해서 한국과 일본, 대만을 동시에 공격하는 시나리오도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제로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굉장히 히트친 전쟁 소설이 있습니다. 유령함대라고 해가지고 이 소설을 쓴 분들은 그냥 소설가가 아니라 미국의 국방 싱크탱크 이런 데서 활동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유령함대라는 소설이 미국에서 인기가 너무 많아서 미국의 군대나 국방부에도 이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 소설에서 나온 시나리오 전제 조건이 러시아랑 중국이 연합을 한다는 전제였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끊고 러시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요거가 어떻게 성공하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양안 전쟁이 어떻게 연루되는지도 결정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를 끌어들인다면 사실 러시아랑 북한이 양동작전을 벌일 것은 한반도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이 대만만큼이나 아니면 대만보다 더 큰 전쟁에 휘말려 들 가능성이 높은 게 이 시나리오고, 천만다행히도 이제 북한이나 러시아가 중국과 그렇게 협조를 안 한 상태로 중국 단독으로 대만과 야한 전쟁을 벌인다 했을 때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포화에 휩쓸릴 가능성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 평택 육군 기지 혹은 오산 공군 기지에 대한 주한미군 기지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한미군 기지가 서해안에 몰려있는 것은 다들 아실 거예요. 요게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인 것은 지금 맞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 기지들이 베이징이랑 너무 가깝고 중국이랑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것을 공략하지 않으면 후방이 타격될 수 있다, 이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가 중국에 의해 공격받았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상호라는 명칭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직접적으로 중국의 공격을 받지 않아도 주한미군이 중국의 공격을 받거나 아니면 태평양상에서 미군이 전투했을 때 지원해 줄 의무는 있으나, 여기에 대해서 사실 좀 쉽게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된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게 있어요.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중국 편을 도와야 된다, 돕지 말아야 된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시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은 최소한 한국한테 병참 기지, 그러니까 양안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의 그 방산 물자 무기들을 많이 이제 재어놨다가 대만군 혹은 미군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보급로의 역할은 필수적으로 요구를 할 것이거든요. 요게 대해서 뭐 반대하거나 막는다면 사실은 미국과 완전 단교를 하는 게 되는 거고요. 요거를 막는 것 자체는 좀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이제 전투명령을 파견하거나 함대를 파견해서 중국과 당장 교전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요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게 많고 쉽게 결정할 것은 아니다, 요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네팔에서 반정부 시위가 극렬하게 일어났습니다. 우선 일어나게 된 배경과 현재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처음 시작은 소셜미디어 차단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팔 정부가 일주일 안에 소셜미디어 서비스들한테 정부한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네팔의 인터넷에서 소셜미디어에 접근한 것을 막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실제로 이제 승인이 난 소셜미디어 서비스가 거의 없었어요. 주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서방 SNS가 주 표적이었는데, 이게 폐쇄되고 나서 젊은 사람들이 일단 먼저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단순히 놀기 위해서, 그다음 내가 뭐 자랑하기 위해서 이거를 항의하는 시위는 아니었고, 왜냐면 네팔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커머스 같은 게 SNS 기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포털 사이트 같은 게 사실 개념은 잘 없고, 쇼핑몰 같은 입점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SNS에 자기 페이지를 받아서 물건을 팔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인들의 생계도 상당히 어려워졌고, 거기다 네포키드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포키드가 무슨 말이냐면, SNS의 역기능이죠. 이제 부자들이 잘 사는 걸 너무 리얼하게 알게 돼가지고 박탈감이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열받는 상황이 있죠.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고위직 자녀들이 엄청나게 돈을 쓰고 사치와 향락하는 걸 SNS로 바라보면서 열받아 했는데, 이 SNS 폐쇄 소식을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냐면, 이 젊은 사람들이 그 사치하는 SNS 보고 사회에 불만이 많아지니까 이걸 보지 않도록 끊겠다, 이런 의도가 정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시위로 이제 2025년 9월 8일 이 소셜 처음 항의가 이제 좀 Z세대 중심으로 시작되다가 26개의 소셜미디어가 다 차단되고 나니까 이게 정말 큰 시위가 번졌어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소셜미디어 차단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정부 전체에 대한 항의 시위로 번져서 51명이 사망하고 1,300명 이상이 이제 부상을 당하는 엄청난 시위가 네팔 수도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이나 법원 건물에 이제 불이 나기도 하고, 이제 네팔의 유일한 그 힐튼 호텔도 이제 전소되는 등 이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 총리 KP 샤르마 올리브 총리가 9월 9일 날 사임하고 수실라 카르카가 임시 총리로 임명됐는데, 이게 전직 대법원장님이세요. 이분을 디스코드를 사용해가지고 임명해서 그 새로운 선거를 관리하는 역할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긴 했고, 그래서 이제 좀 대만이 무정부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걸로는 그래도 이제 좀 지금은 다소 안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팔 정권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 해외 및 네팔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정부가 이제 붕괴된 것은 맞으나 그 네팔의 군부 자체는 아직 건재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 CS 크라이시스 그룹이라든가 BBC 방송 내용을 참고하면 국가 기능이 붕괴했다, 혹은 내전의 인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현지 언론이나 내용을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네팔의 카트만두라든가 대도시 시내에 군대가 진주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군대랑 시위대가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그 처음에 있을 때는 이제 경찰력이나 이런 것들이 충돌이 많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무정부 상태인 것 자체는 맞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완전한 혼란은 아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임시정부 수반을 디스코드로 뽑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의 시위가 중심이 되고 SNS를 통한 이제 이렇게 불만이 혁명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중심이지만,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 대표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디스코드로 이제 대법원장을 이제 임시정부 수반으로 뽑았을 때 이 방식이 이제 디스코드 참석할 수 있는 사람만 이제 일단 투표가 가능했고,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다가 50% 과반수가 되는 사람이 처음 나왔을 때 바로 투표가 종료됐거든요. 이게 민주적인 절차 방법 혹은 규칙을 지키고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앞서서 말한 그 근본적인 네팔의 그 시위 핵심은 빈부격차에 따라서 이제 사회 젊은 층들의 불만이 누적되는 것이고, 이 불평등과 빈곤을 해소하는 게 새 정부의 임무인데, 이게 어느 나라를 가나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정치적 요구, 뭐 누구를 체포하라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 사실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니까, 신정부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르고, 그 선거를 치른 정부가 지나치게 이제 복지 정책을 한다,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일자리를 넣는 정책을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앞으로 네팔의 상황이 안정되기려면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중 성향과 친인도 성향을 오가는 네팔의 줄타기 외교가 이번 사태로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과 인도가 네팔에 공을 들이는 진짜 속내는 무엇인가요? 초기 네팔은 명백한 친인도 국가였으나, 이제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최근의 정권들은 일관적으로 친중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친중 정책을 표명했는데, 그 1대1로 정책을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가 네팔이었기 때문에 중국 투자가 엄청나게 많았고, 이 과정에서 사실 기존의 네팔 정치인들이 쉽게 말해서 슈킹을 한다 이런 의혹이라든가 의심들이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했어요. 1대1로 투자금 받은 것에 비해서 뭔가 결과가 나온 것이 없다거나, 관료 월급이 별로 안 되는데 자식들이 엄청 잘 살고 이런 것들을 봐서 이런 불만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사실 네팔의 이번 시위가 자칫하면 반중 시위로 번지는 것이 아닌가, 중국도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팔의 내부적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서 사실 좀 중국이 나설까를 했다가, 나서면 오히려 반중 정서가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전면적으로 나서진 않은 것 같고, 반대로 인도의 경우에는 1대1로 이후에 네팔에 대한 주도권을 사실 인도가 잃어버리고 중국한테 밀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도는 네팔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네팔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규모 난민 사태 같은 게 만약에 일어나면 다 인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친인도 정책이라든가 인도의 적극적인 개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위협들을,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이제 나라를 넘어서 오는 위협들을 초국경 위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도가 만약에 네팔이 불안해질 때 피해를 받는 제일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인도는 좀 적극적으로 하고, 중국은 1대1로 프로젝트 아무래도 지금까지 투자한 게 많고 친중 정권을 유지시키고 싶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 가까운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팔의 불안이 남아시아 전체의 안보를 흔드는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나비 효과의 시작이라기보다는 나비 효과의 절정이 네팔 사태라고 보는 게 적절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작년부터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에서 민주화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양상도 비슷했어요. SNS에서 인스타그램을 자랑한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고위 공무원들 자식이고 너무 잘 사는 건데 공무원 월급이 얼마 안 되는데 대체 어디서 그 돈을 벌어온 걸까? 이런 박탈감, 그 다음에 경제 불안,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뭐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하지만 통화량이 증가되면서 물가가 지나치게 높아진 데 비해서 생활 실질임금이 올라가지 않은 불평등, 그 다음에 그 젊은 사람들의 박탈감과 그다음에 그 실업 문제들이 이게 좀 발달이 돼서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같은 남아시아에서 이런 혁명과 시위가 계속 일어나다가 결국 이게 정권까지 바뀌게 된 첫 사례가 네팔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인도 입장에서는 이게 골치가 아프죠. 인도 내부의 문제도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한 나라들 다 인도 근처잖아요. 그래서 남아시아 전체가 정치적 경랑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모디 정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선거가 좀 끝난 지 오래돼서 사람들이 관심이 좀 줄어드는데 선거 결과가 좀 만족스럽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엄청 잘 나가다가. 그렇기 때문에 인도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남아시아에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 그 위상을 높이는 게 뭐랑 또 중요하냐? 미국이랑도 중요합니다. 미국과 인도 관계가 지금 현재 최악인데 인도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 자신의 주변 국가, 그러니까 남아시아에서 자신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주변 나라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요것을 증명해야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인도한테 양보를 해줄 명분이 생기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인도가 증명할지가 지금 관전 포인트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스리랑카, 뭐 방글라데시 요 나라에도 이제 1대1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반중 감정이 상당히 생겼는데 요거를 어떻게 컨트롤할 건지 뾰족한 답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로우키, 그러니까 조용히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또 이 나라들에 대해서 또 내정 간섭을 하면 역효과가 날 것 같아서 반중 심리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게 명백하게 보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남아시아 전체의 그 안보 불안정성이 이미 상당 부분 위험한 상태까지 올라와 있다. 그리고 인도가 여기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남아시아 정세 혹은 아시아 전체의 정세를 결정할 수도 있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